여기 가기 싫었던 한국에 억지로 파견을 오게 되었다는 스페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에 오자마자 역시나라는 말을 내뱉고 학을 떼고 마는데요. 그러나 자신이 일하게 될 사무실에 도착한 그녀는 자신에게 기괴한 손짓을 하며 말을 거는 한국인 아저씨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내 그의 손짓이 의미하는 바를 알게 되자마자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감싸쥐고 맙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출신의 클라라라고 합니다. 한국은 제게 있어 매우 특별한 국가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힘들고 버거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숨이 막힐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또는 현실 세계가 너무 답답할 때 어떤 희망을 가져야 하나요? 라는 의문을 자신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있을 텐데 저는 그때마다 한국을 외치곤 했거든요. 정말로 반 친구들이 태닝된 축구 선수나 지중해 록스타에 집착하는 동안 저는 뭔가 다른 것에 끌렸어요. 뭔가 진짜 세련된 것 말이에요. 화면을 통해 본 한국 남성들은 단순히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이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럽 남성들이 부족해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죠. 일단 한국 남성은 키가 컸습니다. 통계적으로 대부분의 유럽 국가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한국 남성들은 동양인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체격도 컸고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 그저 선천적으로 어깨가 넓고 날씬하고 우아한 실루엣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그들을 볼 때 가장 감탄스러웠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피부였죠. 한국 남성들의 피부는 도자기처럼 깨끗했거든요. 또한 그들의 패션은 완벽했어요. 힘과 부드러움의 조합이 그들을 거의 다른 세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K-팝 아이돌과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 남성들을 간접적으로 만나볼 수 있었어요. 정말로 한국은 부드러운 담요처럼 몸을 숨길 수 있는 꿈의 나라가 되어주었죠. 바로 아버지로부터 말이에요. 주요 무역회사를 운영하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는 자유라는 것이 없이 자랐습니다. 저는 남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딸이었습니다. 성적도, 교육도 모든 것이 흠잡을 데가 없었죠. 그러나 다른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을 때 저는 경제 교과서에 묻히거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모의 전략 계획을 제시하며 조금의 여유도 허락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엄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잠에 들기 전 이불 속에서 잠깐 동안 한국 남자들에게 푹 빠지는 것만이 제게 허락된 유일한 자유였죠. 그래서 몇 년 후 대학생 시절에 친구가 진짜 한국 남자를 소개해 줄 수 있다고 말했을 때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키가 크고 다정한 사람, 문을 잡아주고 괜찮아요 같은 말을 부드러운 걱정으로 하는 사람을 상상했어요. 허세만이 가득한 스페인 남성들에게는 볼 수 없는 그러한 자상한 남자 말이에요. 그날 저는 제 최고의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혹시 몰라서 한국어 문구 몇 개를 연습하기도 했죠. 하지만 현실은 저를 강타했습니다. 그는 키가 크지 않았어요. 자상하지도 않았어요. 몇 주 동안 세제를 보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주름진 가짜 브랜드 로고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혹감에 눈을 깜빡였어요. 이건 제가 알던 한국 남자가 아니었거든요. 심지어 그의 머리는 도대체 언제 감고 안 감은 건지 기름으로 가득한 채 옆으로 넘겨져 있었고 희미한 마늘 냄새와 오래된 담배 냄새, 그리고 땀 냄새까지 풍기고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피곤했을 수도 있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날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클라라라고요? 저는 한국인이에요. 근처에 제가 잘 아는 중국 식당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도록 하죠. 억양이 이상했어요. 전 한국인의 스페인어 억양을 알고 있어요. 높낮이가 거의 없는 듣기 편한 억양이죠. 그러나 그의 억양은 롤러코스터처럼 뒤흔들렸고 듣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는 왜 자신이 한국인임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하는 건지, 한국인이면서 중국 식당은 왜 가자는 건지 뭔가 수상한 점 투성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갔습니다. 어쩌면 그가 식사 중에 만회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희가 오래된 기름 냄새가 나는 작은 중식당에 앉자마자 그는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요리들, 즉 스천 요리, 썩은 두부, 오리피 스튜를 시끄럽게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상의도 없이 말이에요. 심지어 이곳은 틀림없이 중식당이었음에도 그는 한국 음식인 삼겹살까지 주문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직원은 삼겹살 요리를 내오더군요. 모든 음식이 나왔을 때 그는 이곳에 먹으러 나왔는지 쩝쩝거리며 음식에만 집중했습니다. 불편함을 숨기려고 했지만 그가 이따금씩 내뱉는 문장 중간에 불쾌한 씹는 소리와
입속에서 씹다 남은 음식이 튀면서 삼겹살이 왜 중국 음식인지 설명하는 것이 봐주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삼겹살은 한국 음식 아닌가요? 그는 비웃었습니다. 아니요. 한국이 따라했어요. 마치 케이팝을 중국 춤을 훔쳐서 만든 것처럼요. 대부분의 한국 음식은 중국 음식을 모방한 것입니다. 삼겹살, 김치, 비빔밥 등 모두 중국 음식입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동하죠. 그야말로 한국인이라는 민족 자체가 가짜라는 뜻입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완전히 무시한 그의 모습이나 한국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조롱하면서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는 방식 등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최대한 매너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불편함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침을 잔뜩 튀며 한국 비하에 열중하더니 이내 중국 음식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라고 묻더군요. 저는 그냥 이런 종류의 향신료에 익숙하지 않아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또다시 격분했어요. 소국 출신이라 그런지 당신은 진정으로 수준 높은 음식이 무엇인지 모르네요. 아무래도 당신에겐 진정한 음식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남자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저죠. 그는 자랑스럽게 몸을 뒤로 젖힌 다음 원하신다면 저희 집으로 갑시다. 저는 차가 있어요. 중국산 전기차죠. 세계 최고의 자동차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손을 뻗어 제 허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통틀어 가장 역겨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일어섰고 중국 음식의 자극적인 향신료 때문에 배에서는 뒤틀리는 듯한 느낌이 났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모든 K-팝 재생 목록을 삭제했습니다. 모든 한국 드라마를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저를 실망시켰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한국과 한국 남자의 세련된 이미지는 전부 가짜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제 꿈에서 본 한국은 차이나타운 뒷골목의 끈적끈적한 공기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아버지의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 아버지께서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을 때 저는 아버지가 물류 보고서에 대해 불평하시거나 왜 제가 5분 이내에 이메일에 답장하지 않았는지를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는 책상 위에 폴더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티켓과 비즈니스 비자,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전략 확장, 코리아 포커스라고 적힌 광택대기 들어있었죠. 저는 그것을 마치 독이 든 봉투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저를 서울로 보낸다고요? 저는 차가운 두려움에 가슴이 벅차오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바로 눈을 깜빡였습니다. 왜 많고 많은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이죠? 그리고 왜 하필이면 저예요? 아버지는 가주기자에 기대셨어요. 회사는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어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저마진 소비자 수입품에서 벗어나 광섬유, 산업용 케이블, 반도체 부품 등 첨단 인프라 제품을 타깃으로 삼고 있어. 한국은 세 분야 모두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지. 그리고 한국이 더욱 무서운 점은 이들에겐 뒤처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야. 사업가로서의 촉이 느껴져. 한국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분명 제2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을 거야. 저는 거의 처음으로 아버지의 의견에 반박하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만큼은 정말로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현장의 중재자가 필요해. 유럽의 기대와 아시아 비즈니스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사람. 예리한 사람. 영어에 능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는 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클라라 너란 말이지. 너는 늘 한국을 좋아한다며 그렇게나 노래를 불러댔잖아. 거의 웃을 뻔했어요. 한국을 좋아했던 건 몇 년 전 일이었어요. 꿈을 믿었던 시절의 말이죠. 하지만 그 꿈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고 제가 믿는 모든 것을 조롱하는 기름진 거짓말쟁이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 사업가셨던 아버지와 다투는 것은 물을 공격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물처럼 아무리 세게 부딪혀도 움찔하지 않고 모든 것을 흡수했죠. 다음 주에 저는 KE912편을 타고 비행기가 스페인 해안을 떠날 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몇 주 동안 전략문서를 준비하고 주요 한국 산업들을 외우며 기술 사양을 다듬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기분은 최악이었죠. 한국 파견은 재앙이 될 것이 분명했어요. 한국은 무엇을 상상하든 실망을 안겨주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에 도착해서
인천공항 터미널의 넓은 대리석 복도를 여행 가방을 끌고 지나가면서 저는 오래된 원한에 목을 조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와 손을 잡게 되다니 아버지는 큰 실수를 한 것이 틀림없어. 아버지의 안목도 이젠 늙어버린 것이 분명해. 하지만 그렇게 입국 수속을 마친 뒤 인천공항에서 빠져나가려고 할 때 저는 두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드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은행이었습니다. 고작 은행 따위가 뭐가 그렇게 놀라웠냐고요? 들어보세요. 한국의 은행은 정말로 특별했거든요. 인천공항 내부에 위치한 은행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유리로 되어 있었으며 문이 활짝 열려 있었는데 은행을 지키고 있는 경비원조차 없었거든요. 스페인에서는 은행이 사실상 요새에 가깝습니다. 공공장소의 ATM도 두꺼운 보안 유리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이후 도난 사건이 만연해졌습니다. 장갑차가 호송대를 태우고 이동하는 동네가 곳곳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난당합니다. 그런데 이렇듯 유럽에서는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방탄창문, 금속 탐지기, 총을 든 군인 경찰은 적어도 한국 은행에서만큼은 볼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는 범죄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국가인지 은행은 과일 가게처럼 노출되어 있었고 취약한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얼어붙은 채 서 있다가 호기심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쨌든 유로를 환전해야 했거든요. 남색 조끼를 입은 젊은 남성 직원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환전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터치스크린 키오스크를 만지고 티켓을 건네주더군요. 자리에 앉아주세요. 곧 번호가 호출될 것입니다. 번호요? 사람들이 순서대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인가요? 마드리드에서는 기본적인 은행 업무조차도 전투처럼 느껴집니다. 번호표 자동 발급 키오스크는커녕 직원에게 별도의 번호 티켓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은행 업무에도 반나절 이상의 대기는 필수고 이러한 대기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직업까지 존재하죠. 하지만 저는 5분 후에 완벽하게 분류된 한국 지폐를 손에 들고 은행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유럽 은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성과 끔찍한 혼란 따위는 없었어요. 새치기도 없었고 더 빠른 번호를 받기 위해 직원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도 전혀 없었죠. 이곳에는 그냥 질서와 효율성, 그리고 예의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이곳이 정말 한국이 맞다고요? 제 낭만적 환상을 망친 바로 그 나라가 맞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몸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요. 그럴 리가요. 그냥 운이 좋았던 것일 뿐입니다. 우연이겠죠. 그렇게 저는 회의감을 가진 채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도대체 한국인들은 왜 충분한 자랑을 하지 않는지 궁금했을 정도로요. 제가 한국인이었다면 절대 입을 다물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 충격은 다소 어이없게도 쓰레기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네, 쓰레기통 말이에요. 저는 그저 평범한 한국의 길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카페와 작은 미술관 등 여러 문화 공간들이 있더군요. 저는 그중 꽤나 멋지게 꾸며진 카페에 들어갔고 커피를 다 마시고 쓰레기통을 찾았습니다. 스페인에서는 보통 10분 정도 걸으며 쓰레기통을 찾다가 결국 답답해서 컵을 덤불에 투척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죠. 저는 플라스틱, 종이, 일반 쓰레기를 분리해서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문이 있는 작은 은색 키오스크형 쓰레기통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각각 센서가 켜졌고 자동으로 열리며 한국어와 영어로 부드럽게 적절한 처리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부끄러워졌어요. 한국은 이런 최첨단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랑을 일절 안 했거든요. 하지만 스페인의 고향에서는 우리의 음식, 해변, 축구에 대해 죽기 살기로 자랑하죠. 별것도 아닌 건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길을 걷다 보니 약국이 보이더라고요. 이건 제게 있어 큰 기회였습니다. 기내식에 문제가 있었는지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불편함을 느끼던 차였거든요. 하지만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스페인에서는 약국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기에 저는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고통을 참던 차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눈만 돌리면 약국이 존재하는 미친 듯한 의료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황급히 약국 안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키오스크가 있더군요. 사업 비자를 발급받았던 저는 보험카드를 터치스크린으로 두드렸고 몇 초 만에 카운터 뒤에 있는 로봇팔이 올바른 약을 골라 쟁반에 담아 배달했습니다. 약사는 일어설 필요조차 없었어요. 조용하고 빠르고 깨끗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죠. 이것은 의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예술이었습니다. 마드리드에서는 손으로 쓴 전표를 약국에 가져가서 비좁은 공간에서 누군가가 약을 수동으로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종종 잘못된 약을 받게 되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죠. 그래서 만약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평범한 일상이라면, 그리고 제가 만약 이러한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한국인이었다면, 저는 이러한 제 조국이 미치도록 자랑스러웠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서 옥상에서 소리치기까지 했겠죠. 그래서 더더욱 이러한 한국의 최첨단의 모습을 믿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만났던 한국 남자가 자신의 조국을 비하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얼마나 형편없는 국가면 자기 입으로 자신의 조국을 욕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저는 또다시 이것도 우연이라며 자기 최면을 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일단 제가 한국에서 일할 사무실부터가 그랬어요. 건물 입구에서는 열쇠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의 QR코드를 디지털 패널에 두드리니 유리문이 속삭이는 소리와 함께 미끄러져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제가 이곳 건물에 들어온 것을 자동으로 알아차리고 이미 1층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사무실 공간에 체크인하는 것조차 마치 미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 인식 패널이 입구에서 저를 스캔하여 도착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내부에는 앱을 통해 회의실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음성으로 작동하는 키오스크에서 커피 주문이 이루어지고 LED 눈을 가진 작은 롤링 로봇이 제 커피를 만들어줬죠. 숨이 가빠졌습니다. 스페인에는 여전히 현금으로만 결제해야 하는 지역이 수두룩합니다. 정부 사무실에서조차 디지털 문서가 아닌 종이를 사용하죠. 은행에서는 은행원이 고객에게 펜을 직접 가져오라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전혀 달랐어요. 한국의 도시는 마치 살아있는 회로처럼 움직였습니다. 매끄럽고 반응적이며 지적이었죠. 어쩌면 한국은 단순히 케이팝과 드라마틱한 로맨스의 나라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미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안가 일전에 한국에 대한 회의감이 완전히 박살나게 되는 사건을 겪게 되었죠. 그건 바로 한국인들 그 자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홍대의 한 빵집에서 가방을 뒤지고 지갑을 찾느라 계산을 통 못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수많은 짐들이 걸려 있었거든요. 제 뒤에 있는 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페인이었다면 누군가 크게 한숨을 내쉬거나 더 나쁘게는 눈을 굴리며 욕이 섞인 항의를 했겠죠. 하지만 그 순간 제 뒤에 있던 한국인 남자가 앞으로 나서서 제가 더 편하게 지갑을 찾을 수 있도록 짐을 들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약간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한국 드라마에서나 보던 자상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강남역에서 지하철을 환승하고 있었습니다. 승강장은 붐볐고 저는 환승하는 줄로 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코트 주머니에서 지갑이 빠져나간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안에는 제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제 은행카드도 있었고 교통카드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 고향에서는 그걸로 끝이었을 겁니다. 지갑은 절대로 다시 찾을 수 없고 카드를 취소하고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했겠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알아채고 황급히 이전 플랫폼으로 발걸음을 되돌렸지만 솔직히 저는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제 의심 대신 역기둥에 깔끔하게 테이프로 붙여진 것은 투명 비닐봉지였고 안에는 지갑이 들어있었습니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비닐봉지에 쌓인 제 지갑을 그냥 지나쳤어요. 아무도 제 지갑에 손대지 않았죠. 지갑 안에 현금은 단 10원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분실하신 분을 위해 이곳에 보관합니다라는 쪽지는 정말로 부적처럼 모든 사람들을 접근조차 하지 않게끔 했어요. 저는 호의를 베푼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름도 적혀있지 않았고 호의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는 계좌번호도 없었거든요. 그냥 그는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제 지갑을 찾아줬던 것입니다. 다음 날 한국인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일인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더군요. 한국은 원래 그래요.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저 특별한 일도 아니죠.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스페인에서는 공공자전거가 사라집니다. 도로 표지판은 훼손되어 있습니다. 현금 보상이 없는 한 분실된 휴대폰을 돌려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저는 한국인 학생들이 쓰러진 교통 원뿔을 세우기 위해 멈추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통근자들은 급할 때에도 지하철의 질서를 위해 완벽하게 조용한 줄을 형성합니다. 여기 보이지 않는 코드가 있었어요. 공유 공간에 대한 깊고 신성한 존중, 낯선 사람들에 대한 존중, 사회가 모두가 함께 돌볼 때만 작동한다는 배려심 깊은 생각. 그것은 단순한 문명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최고 수준의 문화입니다. 저는 가끔 지하철을 둘러보며 궁금해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혼잡한 나라가 어떻게 여전히 최고 수준의 예의를 유지하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기억해냈죠. 한국을 정의하는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속도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낯선 사람을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 배달원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잡아주는 사람들, 관광 안내 책자에서는 찾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분명 한국을 잊을 수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만난 게 바로 현수 씨였어요. 회의실에서 그를 만나게 되었죠. 그는 고성능 섬유 인프라 분야의 새로운 잠재 파트너인 한국 케이블 제조회사의 수석 프로젝트 엔지니어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다가오는 계약 사양을 충족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평가하기 위해 1년의 대면 상담을 주선했습니다. 저는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리고 그는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어요. 도대체 제가 만났던 수상쩍은 한국인 남성은 정말로 한국인이 맞긴 한 건지, 한국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현수 씨처럼 키가 크고 체격이 다부진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그와 회의실에서 계속해서 만날수록 저는 한국 남자들은 과거에 제가 기억했던 그 모습 그대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단 그는 자신의 일에 매우 진지했어요. 그는 대본 없이도 1시간 동안 복잡한 케이블 기술에 대해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었어요. 방호 방식, 신호 감쇄 수준, 해상 압력하에서의 대역폭 안정성 등 그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일을 해냈죠. 그의 설명 중에 누가 질문을 건네도 그는 잠시 멈추고 미소를 지으며 질문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을 때도 한국 남자인 현수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시계를 보지 않고 말이죠. 한국 남자들은 드라마에서 보던 대로 배려심이 매우 깊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희 팀원이 기술 용어에 대해 망설이자 현수 씨는 부드럽게 끼어들며 말하더군요. 아,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폴리에틸렌 단열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저를 향해 중요해요. 전체 14성 범위가 박기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드라마 속의 한국인 주인공들은 늘 자신의 일에 열심이고 팀을 위해 헌신하던데 그건 정말로 한국인들의 특성인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현수 씨와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근처의 갈비 식당에서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되었죠. 저는 그간의 한국인들에 대한 오해를 털어놓았습니다. 마드리드에서 만났던 한국 남자에 대해서 말이죠. 허세, 무례한 농담, 삼겹살 사건, 한국 음식은 전부 중국 음식을 따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이에요. 제 허리에 있던 어색한 손조차도 전부 말입니다. 그러자 현수 씨는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더군요.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나요? 그의 어조는 마치 과학자가 유사과학을 반박하는 것처럼 예의 바르고 단호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우선 어떤 한국인도 삼겹살이 중국 음식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도 안 돼요. 삼겹살은 우리의 가장 전통적이고 국가적으로 사랑받는 요리 중 하나입니다. 오죽했으면 한국에는 삼겹살 데이까지 있을 정도죠. 그는 손가락 2개를 들었습니다. 둘째, 한국에서는 쌈을 2입에 베어 먹는 것이 단순히 흔한 일이 아니라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한국에서는 3살짜리 어린아이조차 한 쌈을 한 입에 깨끗이 마치는 법을 배웁니다. 식욕이 아니라 에티켓에 관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셋째, 그는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방금 만난 여성들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한국의 사회 문화는 꽤나 보수적입니다. 그가 한 행동은 심지어 친한 친구에게도 매우 무례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외국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인인 척하며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 한국 문화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외국에서조차 한국인들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중국인들이 이러한 한국인에 대한 인기를 독차지하기 위해 전 세계를 속이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클라라 씨가 만난 남성도 바로 이러한 거짓말을 일삼는 중국인이었던 것 같네요. 저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모든 불일치, 기괴한 억양, 어색한 논리, 중국인은 자신의 국적을 속이고 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저 공허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도 아닌 누군가에게 쏘가 그렇게나 좋아하던 한국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게 되었어요.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가요? 현수는 시선을 고정한 채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우리 모두 어느 순간 거짓말에 당하곤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 변화를 느꼈습니다. 제 어리석은 편견에 대한 수치심, 진실의 안도감, 그리고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조차도 보이는 한국 남자의 따뜻함. 정말로 제가 오해를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웠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현수 씨의 나이였죠. 아무리 늙어도 30대 초반인 줄 알았던 그는 알고 보니 40대 후반이었기 때문이죠. 그의 매끄러운 피부를 고려한다면 그가 40대 후반인 것은 정말 말이 안 됐어요. 저는 그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죠. 하지만 그는 한국인들은 선천적으로 피부가 좋고 자신은 한국에서 그렇게 동안인 편도 아니다라는 충격적인 주장을 해올 뿐이었어요. 상관없었어요. 저는 그를 단지 외모나 나이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느낀 것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한국 남자들에게 매력을 느꼈던 자상함과 배려심 때문이었죠. 그렇게 저와 현수 씨는 진지한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에서의 예상치도 못했던 최고의 경험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에 크나큰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거든요. 분명 아버지는 한국이야말로 저희 회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나라고 한국의 발전은 저희 회사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하셨지만 정작 아버지가 선택한 건 한국이 아니라 중국이었거든요. 아버지는 마진이 낮은 소비재에서 벗어나 통신 인프라, 에너지 케이블, 해양 데이터 네트워크 등 고부가가치 부문에 진출하고자 했는데 결국 이러한 고부가가치 부문의 높은 단가에 부담을 느꼈는지 말도 안 되는 단가를 제시한 중국의 회사에 운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아버지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현수 씨에게 털어놨어요. 그의 표정 변화는 미묘했습니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규모에 매료되었습니다. 라고 저는 계속했습니다. 가격 말이에요. 중국 공급업체는 단가를 30% 낮췄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선물도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도 있었고 로비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사회 멤버들 중 일부는 사실상 중국에서 왕족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필요가 없었죠. 한국은 기술력으로 정평이 나 있는 국가입니다. 즉, 저희 회사가 아니라도 다른 국가들에서 계약을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상태죠. 기술력에 자신이 있는데 왜 구태여 그런 짓을 하겠어요? 결국 이어진 일은 참담했습니다. 중국과의 계약은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약간의 배송 지연, 잘못된 송장, 포장 불일치. 그러나 곧이어 진짜 타격이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받은 광섬유 케이블은 시험 단계에서 테스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료는 저급 폴리에틸렌, 저차단 차폐 등 다양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었죠. 저희 엔지니어들은 첫 번째로 받은 물건들이 세계의 클라이언트 사이트에서 현장 테스트에 실패한 후에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러다 거의 50만 유로에 달하는 결제 트렌치 중 하나가 실종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는 아무도 검증하지 않은 자회사에 상장된 거의 동일한 이름의 가짜 회사에 자금을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측 공급업체는 책임을 부인하더군요. 중국을 결정했던 이사회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는 재협상을 시도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중국 공급업체가 계약 위반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저희에게 불합리한 요구를 한다고 비난했고 추가 배송을 거부한 후 지불금뿐만 아니라 수개월에 걸친 기술 문서를 임의로 가져가기까지 했어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할권은 국내였거든요. 결국 중국 회사와 계약한 지 6개월 만에 저희 회사의 평판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죠. 유럽 최고의 데이터 그리드 제공업체 중 하나가 품질을 이유로 저희와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아버지가 30년 넘게 쌓아온 유산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수 씨는 제가 말을 할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생각보다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우리보다 중국을 선택하곤 했습니다. 더 저렴한 가격, 말도 안 될 정도로 더욱 화려한 약속. 하지만 그런 말뿐인 조건을 믿고 중국과 계약한 업체들은 다들 끝이 안 좋았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스페인으로 다시 가려고요. 아버지의 실수를 바로잡을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멍청한 이사회 대신 제가 아버지께 한국이 단순한 플랜 B가 아니라는 것을 설득할 거예요. 그렇게 저와 현수 씨는 직접 스페인으로 향했습니다. 현수 씨는 저를 위해 왜 한국을 선택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자료를 준비해 주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심호흡을 한 뒤 마드리드에 위치한 본사 회의실로 들어갔죠. 아버지는 익숙한 회의적인 눈빛으로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장 중국을 떠나요. 한국과 함께 가야 해요. 그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클라라, 내 한국인 친구 때문에 이걸 추천하는 거니? 사업가는 냉정해야 한단다. 감정에 휘둘리면 절대로 돈을 벌 수 없어. 아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추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수 씨의 놀라운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어요. 현수 씨의 회사가 포함된 한국 공급업체들이 제때를 넘어 조기에 물건을 배송한 방법, 그들의 자재가 어떻게 테스트를 할 때마다 결함이 없을 수가 있는지 등이 포함되었죠. 아버지는 귀를 기울였지만 이마에는 주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격 경쟁력은 그다지 높지 않아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한국은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국가라는 것을 말이야.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우리는 더 저렴한 가격이 필요해. 숨을 돌렸습니다. 작년에 똑같이 말씀하셨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결국 저렴한 가격을 조차 중국에 붙었다가 수백만 달러를 날렸어요. 아버지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중국 공급업체들이 더 나은 수치를 제시했지만 실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낸 자료는 테스트 단계에서 승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제 금액은 검증하지 않은 더미 계좌로 넘어갔습니다. 마감일은 항상 누락되었죠. 그러나 한국은 더 비쌀 수는 있지만 정직합니다. 신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 무엇보다 가치가 높죠. 아버지는 턱을 문지르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쩌면 이건 우리의 마지막 기회가 될 거야. 중국과의 계약 때문에 회사의 손실이 너무나도 크거든. 나는 30년이 넘게 회사를 일구었지만 실수 한 번에 모든 것이 날아가 버렸어. 만약 한국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면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야. 3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지. 클라라, 그래도 한국을 추천할 거니? 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그날 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저희는 한국 파트너들과 첫 번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수 씨의 회사를 비롯한 몇 개의 한국 회사들이 선택되었죠. 그리고 그 후의 일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첫 번째 배송은 일주일이나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것도 모든 한국 회사에서 말이죠. 엔지니어들이 섬유를 테스트했을 때 미세 균열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폴리에틸렌 단열재는 중국에서 받은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순수했어요. 불규칙성이 없었습니다. 숨겨진 대체품도 없었죠. 계약 해지 위기에 처했던 저희 회사의 유럽 최대 고객은 첫 번째 한국 배송이 도착한 후 다시 전화를 걸어 이런 품질은 몇 년 동안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점으로 중국산 때문에 잃어버리기 직전이었던 다른 회사들도 전부 저희 회사를 다시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희 회사는 한국을 선택한 것만으로 4개월 만에 손실의 70%를 회수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가 잃어버렸던 회사들도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우연히 당신들이 제공하는 샘플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죠? 회사 창립 이래 이 정도로 고성능의 케이블은 처음 봅니다. 모든 케이블 가닥은 일관성이 있고 모든 전압 허용 오차는 정확히 범위 내에 있어요. 전 세계 그 어떤 선진국들도 이렇게나 고품질의 일관된 성능의 케이블을 만들어내지는 못할 거예요. 도대체 이런 걸 어떻게 구한 거죠? 소문을 듣고 더 많은 회사들이 저희와 계약을 맺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당연했죠. 한국산이 비싸 보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기술력을 갖춘 한국산이 조악한 중국산보다 10배는 더 나았거든요. 고객들은 한국이 자체 개발한 중앙 집중식 대시보드 하나로 단일 터미널에서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설치된 케이블을 모니터링하여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었는데 이것만으로도 저희 제품 라인은 유럽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건 정말 믿기지 않는 메리트였거든요. 이러한 한국산에 미친 듯한 성능에 의구심을 가진 경쟁업체 독일 측은 말도 안 된다며 세부 검사를 진행해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 테스트에서 한국 케이블 라인은 중국산에 비해 높은 습도와 온도 변동성 조건에서
5배 더 오래 지속되는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호 저하는 미미했고 오류율이 0.01% 미만이었어요. 한국산은 중국산보다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경악스러웠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이탈리아에 있는 고객 중 한 명이 실수로 데이터 노드를 역방향으로 설치했는데 이는 전적으로 그들의 잘못이었어요. 당연히 연결이 실패했고 이탈리아 팀은 긴급한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다른 공급업체였다면 누구나 반발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거절했을 것이고 추가 요금이 부과되겠죠. 하지만 한국팀은 달랐어요. 그들은 48시간 이내에 수정된 모듈을 보냈고 추가 요금 없이 이탈리아어로 된 비디오도 포함시켰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고 전화했을 때 한국인 엔지니어는 그냥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이것을 고객의 잘못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공동 책임으로 봅니다. 그것이 차이점이었습니다. 중국과 함께할 때 저희는 항상 불확실했고 모든 약속의 선을 읽으려고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함께할 때 저희는 견고한 땅을 걸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지 제품만을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실성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거래를 일회성이 아닌 관계처럼 대했습니다. 그들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든 잘 해냈습니다. 울산의 한 생산 시설에서 케이블을 검사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조용한 영상을 보면서 아버지가 저에게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인들은 기계와 비슷하지만 더 정확해. 그리고 어떻게든 더 인간적이지.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는지. 한국이 미친 듯한 발전을 이룩해낸 게 이제야 이해가 가는구나. 이런 무지막지한 인간들이라면 분명 세상에 못하는 일 따위는 없었을 거야. 그렇게 아버지는 점점 변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제게 전화를 하시더군요. 내가 틀렸었어.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말이야. 진작에 한국을 믿었다면 이런 불필요한 손해도 없었겠지. 정말로 한국이 아니었다면 그동안 내가 일군 30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을 거야. 그러고 나서 잠시 멈춘 후 다시 말을 이어나갔어요. 너와 함께 온 한국인 엔지니어와 만나봤어. 예의 바른 젊은이더군. 그 한국인이라면 너를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구나. 맙소사, 아버지는 저와 현수 씨와의 관계를 알고 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씀 중 한 가지는 틀렸어요. 현수 씨는 딱히 젊은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이야말로 아버지의 선택에 쐐기를 박을 때라는 것을 직감했죠. 그는 딱히 젊진 않은데요. 현수 씨는 48살이에요. 침묵은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글쎄,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그는 30살쯤 돼 보이는걸? 한국인들은 원래 다들 이 정도로 젊어 보이는 거니?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가 마음에 든다. 자랑하지 않고 허세를 부리지도 않지. 그러한 겸손한 점이 마음에 들어. 스페인 놈들은 쥐뿔도 없으면서 어찌나 허세를 부리고 똥배짱을 부리던지 그런 속빈 놈들보단 나이가 조금 많더라도 한국인 녀석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구나. 솔직히 그렇게나 보수적이던 아버지가 나이가 많은 현수 씨를 받아들일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한국인 현수 씨는 아무도 설득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나타나서 자신의 모습 그대로가 되기만 하면 되었을지도 모르죠. 결국 젊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존재감, 그리고 신뢰. 한국인들은 깊은 인상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한국인들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여전히 저에게 어떻게 저보다 20살이나 많은 한국 남자에게 빠지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럴 때마다 말하죠. 절제되고 겸손하고 다정하며 지능적인 그런 따뜻한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들이고 그래서 한국인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인기가 많은 거라고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한국을 추천해서 회사를 구한 대가로 전체 유럽 지역의 전략 개발 책임자라는 새로운 직책을 제안받았습니다. 사내 최연소 기록이었죠. 아마 1년 전만 해도 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메일에 답장하기조차 귀찮더군요. 한국을 벗어나는 직책 따위는 아예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서울 북부의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현수 씨는 제 맞은편에 앉아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조용히 두 손으로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부드러운 물결 속에 내리며 세상을 수채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으로 돌아갈래요?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컵에서 올라오는 증기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남을 거예요. 그것은 단지 사랑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를 사랑하긴 했지만 이 선택은 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낯선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지갑을 돌려준 곳, 세계에서 가장 편리하고 기술적인 인프라, 전통과 기술이 만나는 곳을 대체 제가 왜 벗어나야 한단 말인가요? 저는 한국에서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두고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낯선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냐고요? 하지만 밤 11시에 길을 걷다가 네온 사인 가게를 지나 학생들이 매우 안전함을 느끼며 야식을 나눠 먹는 장면을 보며 밤 12시가 넘어도 안전한 대중교통이 멀쩡하게 운행되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4가지 언어로 된 지하철 안내 방송을 들을 때 한 명의 사람도 앞서 나가려고 하지 않고 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 저는 다시 돌아가는 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게 됩니다. 한국이 바로 제가 살아갈 제2의 고향인 것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